2024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탄핵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8가지 주요 쟁점 짚으면서 탄핵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탄핵 소추 절차의 적법성. 쟁점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법사위의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에 속하므로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해서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탄핵 소추안이 다른 회기에서 재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2. 탄핵 사유의 법률 변경 가능성. 쟁점은 탄핵 소추서에 포함된 내란죄 등의 형법 위반 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의 법률 변경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추 사유를 철회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간주되었습니다. 3.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정치적, 제도적 위기 상황 국회의 권한 행사나 부정선거, 의혹 등이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한 위기 상황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국회의 권한 행사는 평상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군사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 쟁점은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 사령관 임명과 구체적인 계획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군경 동원 및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쟁점은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위법성입니다.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심의 및 표결권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7.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쟁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한 위법성입니다.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병력을 동원하여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영장 없이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 법관 및 정치적 인사에 대한 위치 확인. 쟁점은 퇴임한 법조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여 체포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조인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며 법관들이 행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 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를 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였지만 이는 민주주의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엄을 선포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4월 4일 11시 22분에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